안희정 전 지사 사건을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왜 그 피해자분이 한 번이면은 뭐 이해를 하겠지만 세 번, 네 번, 몇 번씩이나, 몇 번씩이나 똑같은 피해를 입느냐? 그러면 서로 뭔가 합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가해자는 저의 직장 상사였고 언제나 지사님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듯이 수많은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사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권력형이에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그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거든요. 예, 이랬을 때 피해자분들은 여기에 내가 싫어요, 안 돼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그동안의 이 관계들, 뭐 학생이면은 논문을 쓰는 학생이면은 이제 나는 이걸 포기해야 된다. 그렇죠. 뭐 직장인이면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이런 식의 결심까지 해야 되는 그런 각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 제대로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인 건데 위력, 위계에 의한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잘 인정하지 않고 왜 바로 도망치지 않았고 왜 바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거죠. 91년에 이걸 만들고 뭐 20몇 년 동안 운동을 해왔는데 내가 운동을 잘못하고 있나라고 느끼실 만큼 왜 우리 사회는 그렇게 더디게 변할까? 법과 제도는 빠르게 변화했는데 왜 인식은, 문화는 더디게 변할까? 아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더디게 변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던 성폭력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뭐 유영철 사건도 그렇고 그 조두순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의 정부나 또 국회는 정말 발빠르게 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해자를 중형에 처하고 전자발찌를 채우고 화학적 거세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라고 하는 저는 이게 착시고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괴물만 이렇게 딱 드러내면 그 괴물이 가능했던 이런 사회 분위기는 사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뭐 문제 제기를 당한 그 사람을 뭐 퇴교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해임을 시키면 문제 해결됐습니다. 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런 식의 성폭력을 할 수 있었던 그 문화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치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나는 저런 괴물은 아니거든.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뭐 그 사람도 즐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사실 그런 성폭력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라는 생각을 잘 못 하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의식, 문화, 조직의 분위기 이런 표현들이 참 바꾸기 쉽지 않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또 이건 우리 사회의 의식과 문화와 분위기 전체가 그래서 그래라고 이제 답변하시면 또 남성들 사이에서는 그럼 모든 남성이 다 성폭력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란 말입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네, 진짜 의외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불쾌하시죠. 특히 성희롱 성폭력 예방구에 가면 마치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강사들 누구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내가 이제 요즘 소위 펜스 룰이라고 하는 오히려 여성들을 제외하고 남성들끼리 회식도 가고 뭐 식사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또 아예 하나의 만나지 말자. 만나지 말자. 이제 그런 거는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같이 회식을 가더라도 나는 제대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좀 증명해 주세요. 예. 왜 스스로를 내가 거기 가면 나도 어떻게 오해받을지 몰라가 아니라 나는 거기 가더라도 얼마든지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식사도 하고 뭐 술 한잔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좀 존중하고 스스로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아까도 그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거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커서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그것도 형식상 주어져 있는 의무 교육이라서 뭐 몇백 명 앉아서 성희롱 예방 교육 이렇게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지 않나요? 이런 문제를? 네, 지금 정말.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칩니까? 네, 지금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1994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학교에서도 좀 그냥 수박 겉핥기예요? 그럼요. 예. 이제 물론 개중에는 아주 소규모로 토론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말 아직도 강당에 모아놓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강의를 하는 강사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 비난의 그런 목소리를 오히려 강사가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강사가 강의 도중에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대로 된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이 지금 잘 육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 매체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런데 어떤 드는 예나 뭐 또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효율적인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끌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사례를 들더라도 진짜 이건 우리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실천으로 이어지게끔 이런 교육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궁금한 게 지금 뭐 94년 이후에는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아주 옛날에 학교 다닌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거 배워본 적도 없단 말이죠. 그런 이 5, 60대 이상의 우리 사회의 남성,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분들의 의식과 요즘 그래도 젊은 20, 30대들의 의식에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나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좀 낫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굉장히 간극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도요. 예를 들어서 피해를 생각하는 여성들의 입장, 이제 피해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되게 많이 변화했어요. 옛날 같으면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스스로 입 다물었던 그런 세대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가정 선생님께서 예전에 외장한테 손을 잡히면 손목을 끊고 이런 식으로 정조교육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죄로 당시에 또 법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게 인권을 침해한 거고 이런 나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안 돼, 싫어라고 말할 수 있게 가르치질 않았었거든요. 대신에 몸단속 잘해라라고 일찍 들어와라고 여성들에게 이 예방교육을 시켰던 그게 예방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어떻든 교육을 통해서 이건 인권 침해 사안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많은 그 여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의식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제가 보기에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편 같은 세대의 이 남성들은요. 아직 그 부분을 같이 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갭이 상당히 있고요. 또 한편 남성들은 이제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가졌던 그런 가부장으로서 권리는 나는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뭐 조그만한 이런 행동 하나도 너 이거 성폭력이야 라고 문제 제기를 받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댓글 같은데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피력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대 간의 이 간극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고 세대 내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의식의 차이를 그렇죠. 이렇게 좁히는 것도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게 젊은 세대들의 우선 여성들의 어떤 주체의식이 매우 신장했다는 거고 남성들은 과거처럼 이렇게 가부장제적 그런 행태가 좀 줄어들었다는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제 그런 사회는 아닌 것이. 하지만 지금의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정립을 못하고 있다. 좀 혼란스러워한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게 좀 이렇게 세대가 좀 바뀌어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아지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시간들이 그 속에서 정말 많은 피해자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많은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이나마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20년 후는 지금과는 정말 다른 그런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운동가로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미투가 이제 또 주로 유명인을 고발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만 관심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진짜 일부일 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사실 뭐 이윤택 사건 공동대책이나 김기덕 감독 사건 공동대책이 저희도 이제 사실 그런 유명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위를 꾸리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지금 우리 상담소에 또는 뭐 이런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분들의 사건이 사실 법적으로 만약에 가능한 거라면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저희 할 일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서 법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분들의 이 피해에 대해서 혹여 사회가 이거는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성폭력이되 현행 법에서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거는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유명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사회 구석구석 작은 조직 내부에서 피해를 입는 분들도 피해자로서 가만히 있지 말고 당신들도 외치십시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져야죠. 근데 간혹 또 어떤 분들은 당신도 얼굴을 내고 당신도 이름을 내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지 미투다. 이렇게 또 피해자들에게 강요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게 강요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왜 그거를 무슨 권한으로 강요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한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가? 그건 피해자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고 내가 여러 사정으로 내 이름을 지금 내지 않지만 사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니 무고니라고 이제 역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사회가 굉장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지난 2월 22일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를 심의했어요.
네, 저도 NGO 참여자로서 이제 거기에 함께 갔었었는데요. 그 22명의 시도 그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이 한국 정부에 특히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왜 한국은 아직도 형법 297조에서 강간을 폭행과 협박이 있는 상태를 요구하느냐. 단지 원하지 않았음을 강간죄로 입증을 해라. 그리고 또 중요하게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이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어떤 불필요한 형사소송에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정부는 이 피해자 보호에 전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강력하게 취해라라고 질문을 했고 또 지난 3월 12일에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그 유엔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폭력 관련한 7가지 권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정부는 받아서 이제 수정 보완해 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선진국 기준에서는 강간이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근데 우리는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반드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그 기준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네, 네. 그걸 고쳐야 한다는 것이고 네.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이 가해 한 측에서 맞고소를 하면 사실 피해자가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도 피고소인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 그거는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적 조사가 다 마무리된 후에 만약 설령 무고나 명예훼손을 조사하더라도 그건 뒤에 하자 뭐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성폭력 피해자로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나를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하면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로서 가졌던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뢰하는 사람을 옆자리에 두고 경찰 조사나 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제도를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피고발인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도 비공개로 자기 얼굴을 내놓지 않고. 네네. 비공개로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무고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면 그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이제 특별히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고소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가 가졌던 그런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어도 기소 전까지는 이러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지금 있는 거고요. 뭐 법과 제도는 많이 바뀌었다, 좋아졌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특히 가해자 변호인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피해자의 과거 성역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소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그렇게 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유엔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 피해자의 권리 차원에서 그런 일은 없도록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 오늘 여러 번 언급 나왔습니다마는 법과 제도가 사실 문제의 핵심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하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그런 과제를 지적해 주신 거라고 하고 혹시 정말 너무 그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흔히 선진국, 뭐 복지 선진국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 성폭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본받을 나라가 있나요? 사실 성폭력은요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아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미국의 경우에 제가 어떤 주를 봤더니 신고율이 36%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3-4배 정도는 신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도 아직도 많은 그 말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어쨌든 이것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신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거라든지 또는 랩 쉴드 로우라고 해서 강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성역을 증거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동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든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본받아야 되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그 수치심을 가해자의 몫으로 보는 이런 것이죠. 예. 최근 몇 달의 그 미투가 가해자들을 수치스러움으로 만드는 사회 전체가 굉장히 획기적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죠? 정말 아까 혁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런 뭐 미투 운동이다 뭐다 이런 것이 결국 지향하는 바, 우리가 목표하는 사회, 남녀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사회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번 그 미투 운동에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런 식의 인권 침해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단은 법과 제도는 또 법과 제도 차원에서 마련이 될 거고 일상에서 나는 과연 인권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지하철 내에서 성폭력 사건, 성추행 사건이 있는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당신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제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이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서요. 일상에서의 실천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그 도둑 촬영이라고 그렇죠. 하죠. 몰래카메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나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지 않는 거. 이거는 내가 맘먹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실천들이 사실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은 실천. 우선 또 그렇게 작은 실천을 하려고 내가 마음 먹으면서부터 개개인이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개인의 변화가 쌓여야 문화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 수 있다? 네. 변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 빠른 속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이미 그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소장님께서 27년 시작한 게 27년 사이에 이만큼 변했다면 앞으로 그래도 한 10년 사이에는 이만큼 변하는 그건 가능하겠죠? 네,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도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성폭력은 결국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다라는 말씀 귀에 남고요. 인권 감수성을 키웁시다. 그렇죠. 성폭력 결국 인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 유형입니다. 모두가 더불어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